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3년 9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대한 기자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이상형 부총재님 그리고 홍경식 통화정책국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관련 부장 그리고 팀장도 함께 배석해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이상형 부총재보입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통화신용정책 결정 내용과 배경, 향후 정책 방향 등을 수록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분기마다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대외에 공표함으로써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통화신용정책 운영과 관련하여 금년 7월과 8월 기준금리 결정의 배경, 금융중개 지원대출 운영 현황, 대출제도 개편 등에 대해 충실히 기술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융통화위원회가 향후 정책 운용에 있어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주요 고려사항 4가지로 첫 번째 인플레이션 목표 수준 안착 불확실성, 두 번째 성장세 회복 지연 가능성, 세 번째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상황, 그리고 네 번째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장기화 가능성 및 금융시장 파급 영향에 대해 서술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는 참고 박스를 통해 3가지 이슈를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최근 회사채 발행은 순상한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 상황을 회사채 투자 수요와 기업의 발행 유인 측면으로 나누어 점검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화정책의 금융 불균형 대응에 관한 이론적 논의 및 국내외 정책 대응 사례를 살펴보고 최근 금융 불균형 상황 점검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홍경식 통화정책국장이 이번 보고서에 수록된 참고박스의 주요 내용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통화정책국장 홍경식입니다. 이번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은 이미 배포해드린 요약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는 참고박스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회사채 발행 상황을 회사채 투자 수요와 기업의 발행 유인 측면으로 나누어 점검하고 평가해 보았습니다. 회사채 투자 수요는 금년 들어 일부 취약 부문을 제외하고 양호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어 회사채 발행을 제약하는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기업들의 자금 조달 금리 및 수단 측면에서의 발행 유인은 2, 4분기 이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조달 금리 측면에서는 회사채 발행 금리가 2, 3분기 들어 상승 전환하면서 은행 대출 대비 금리 메리트가 상당히 낮아졌고, 조달 수단 측면에서도 3월 이후 중장기 시계에서 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부각되면서 변동금리로 조달 가능하고 만기도 상대적으로 짧은 은행 대출에 대한 선호가 커졌습니다. 종합해 보면 회사채 발행은 부진하였으나 이는 발행의 여건 악화보다는 발행 유인 축소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편 내용 및 향후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참고박스는 이러한 내용을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보다 자세하게 전달하기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한국은행은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대출금리를 하향 조정하고 최대 연장 가능한 만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자금조정 대출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제도 하에서 적격 담보 범위가 좁게 설정되어 있는 데다 대출 제도 이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용 빈도가 제한적이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근본 개편으로 예금 취강 기관들이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 당행의 대출 제도에 보다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고 유동성 관리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에는 대출 적격 담보의 예금 취급 기간의 대출 채권을 포함하여 보다 충분한 유동성을 적게 공급하고 시장성 증권 투매로 인한 금융 불안을 방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은행의 경우 먼저 1년 내외의 준비기간을 거쳐 금융통화위원회 의결 후 시행하고, 비은행에 대해서는 공동검사, 자료제출 요구 등 제도 요건이 갖추어진 후 대출 채권 포함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박스에서 통화정책의 금융 불균형 대응에 관한 이론적 논의 및
국내외 정책 대응 사례를 살펴본 후 최근의 금융 불균형 상황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통화 정책의 금융 불균형 대응에 관한 논의는 거시 건전성 정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와 통화 정책도 공조해야 된다는 견해로 구분됩니다. 주요국의 경우 금융 불균형에 대해 통화 정책과 거시 건전성 정책이 공조할 경우 개별 대응에 비해 금융 불균형 해소 효과가 추가적으로 강화되는 등 대체로 통화 정책 공조 대응이 더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한편 금융 불균형 누중이 부동산 부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거시 건전성 정책과 통화 정책 간 정책 조합의 유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근본 인상 기준 금융 불균형 상황을 살펴보면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가 둔화되며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완만한 속도로 둔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택 가격이 7월 들어 상승 전환하였고 은행의 가계대출도 4월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금융 불균형의 정도가 재차 누중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금융 불균형 누중에는 부동산 부분이 핵심 메커니즘으로 작용해왔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을 긴 시기에서 일관되게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상고박스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대한 질의응답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때 소속과 성명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 기자님. 네, 저 연합인포맥스의 오진우 기자입니다. 부채 문제 관련해서 통화정책과 정부의 거시 건전성 정책이 같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 시점에서 어제 몇 가지 대책이 나오기도 했지만 정부에서 어떤 부분의 규제를 조금 바꿔야 하는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라면은 좀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통화정책하고 공조라고 했는데 총재께서는 이게 정부가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면서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부채 대응을 위한 금리 인상은 사실상 없다 이런 선을 좀 그으셨는데요. 통화정책이 공조한다라는 의미는 현재 금리 수준을 길게 유지하겠다는 것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디레버리징은 장기 과제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 시계로 현재의 금리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1번, 2번을 좀 합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그간 잘 아시다시피 그간 우리 통화 정책은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적으로 유지했는데 그 과정에서 금융 불균형에도 유의해 왔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전부터 크게 강화했던 거시 건전성 정책은 지난해 말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주택시장의 어떤 경착륙 우려가 커지면서 상당폭 완화되었었는데요.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 금융시장 불안은 다소 완화되었고 주택시장의 어떤 연착륙 가능성은 좀 커졌던 반면에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예상보다 좀 확대되었습니다. 그간 이런 금융 불균형이 상당히 누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가계부채 비율이 더 올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거는 정부와 다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통화정책적 면에서 보면 최근에 경기나 물가 그리고 이 같은 어떤 가계 대출 상황을 포함한 금융 불균형 상황을 고려해 보면 통화정책은 상당 기간 긴축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거시 건전성 정책 면에서는 최근에 어떤 가계 대출 증가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그에 어떤 적합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금융당국에서 나온 정책도 그러한 사원의 하나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나온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비율이 더 올라갈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 필요한 경우에 정부와
한국은행이 긴밀히 협력해서 다시 다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금융 불균형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한다는 말이 저희들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걸 중장기 시기라는 게 단기적으로 그걸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점진적으로 금융 불균형 정도를 낮춰 나간다. 그 속도를 빠르게 하겠다. 그런 굉장히 강하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중장기라는 말을 쓰는 거지. 당장 금융 불균형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기 최정희 기자님 먼저 하실까요?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인데요. 아까 나왔던 질문하고 좀 유사할 수 있는데 참고 박스 3에서 이제 거시건전성 정책하고 통화 정책이 둘 다 긴축적으로 갈 때 이제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는데 갑자기 결론이 부동산 정책 일관성으로 나누게 되는 그 스킵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느니 계속 가계부채 중요성 이런 거 강조해 왔고 총재님도 가계부채 우선 대응, 금리 인상하는 것보다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대응하는 거 우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런 기조에 따라서 이제 페이퍼도 거시건전성 정책이 완화된 상황을 지적하고 관련 정책에 대해서 긴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 구체적으로 재원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DSR 외외 규정 삭제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재원할 필요는 없는 것인지 더구나 이제 가계부채 문제 중에 특례보금자리론이 언급되고 있는데 하느니 주금국 2대 주주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시고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것인지 또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9월 5일 날 블로그에서는 8월 물가가 나왔을 때 물가 경로가 평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조적으로 둔화 흐름이 보일 것이라고 했는데 일주일 만에 그때와 달라진 게 없는데 그때는 언급되지 않았던 물가 오름세 둔화 지연 가능성이 언급되거든요.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의 말씀이신지 수요나 국제 유가가 오르거나 이런 게 전혀 변화가 없는데 그때 언급되지 않았던 이런 발언을 하시는 것에 대한 톤 조정이 왜 이루어졌는지 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를 물어보셔서 일단 물가와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물가에 대해서 전망이나 평가를 그렇게 크게 바꾼 건 아니고요. 8월 물가가 3.4%,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4%가 나왔는데요. 주로 이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그리고 농산물 가격 상승에 주로 기인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 8월 통방 때 예상했던 수준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진 않고요. 앞으로 물가 전망에 있어서도 9월까지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10월 이후에 3% 안팎으로 기저효과라든지 농산물 가격 안정이라든지 그런 요인에 기인해서 3% 내외 안팎을 보일 거다. 그런 전망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최근에 이제 국제 유가가 예상보다 이제 크게 오르고 있고 그리고 농산물 가격의 어떤 흐름이라는 게 이게 사실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런 이제 불확실성 요인들이 있으니까 이제 물가 흐름을 면밀히 계속 점검해 나가겠다 그런 취지의 발언들을 계속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계대출과 금융불균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첫 번째 질문하고 좀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금융 불균형 누정 가능성에 지금 최근에 이제 금융 불균형 일부 다시 이제 누정될 어떤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중장기적인 어떤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여기에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근데 구체적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제 정부와 계속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DSR 말씀하셨는데 DSR 이런 걸 어떻게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금융당국과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2대 주주로서 이제 주금공 저희 2대 주주로서 저희들 의견을 금융위에 계속 전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조지용 기자님.
네, 서울경제 조주원 기자입니다. 미국 이제 참고 보면 미국과 영국 등에서 이제 주요 국에서 높은 수준의 정책 금리가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장기간이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보고서에 보면은 영국 같은 경우는 2025년 2분기 이후에 이제 물가가 목표 수준에 안착된다고 했는데 이제 그 이상 2025년 2026년 이상까지 간다고 보면 될지 일단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거는 오늘 보고서도 연관이 있는 것 같긴 한데 8월 통방 의사록 보면 한 금통위원이 이제 레버리지 확대 배경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시장 금리 수준이 정책 의도보다 긴축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관련 부서 답변이 정책 금리가 긴축적인 수준이라 답변했는데 시장 금리를 물어봤는데 정책 금리를 답변하셔서 지금 시장 금리 자체는 이 정책 의도보다 긴축적이지 않다는 의미로 보면 될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금방 물어보신 게 영국을. 네, 영국하고 미국. 전반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미연준의 높은 금리 수준이 좀 더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지금 커지고 있고, 근데 그게 저희가 다음 주 FOMC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 FOMC에서 어떤 점도표라든지 파월러 의장의 어떤 기자 발언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 지금 임박해 있는 상황이니까 좀 그 내용을 들으면 조금 더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이제 가계부채, 금융 불균형 이런 쪽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이제 연준의 어떤 정책, 연준의 어떤 그 고금리가 좀 길어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시장 기대가 지금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국제적인 어떤 고금리 환경이 조기에 해소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좀 이제 섣부른 어떤 예란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어떤 국제적인 고금리 환경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는데 유의하면서 이에 좀 적응력을 키워나가야 되는 시점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혹시 영국에 대해서 좀 지금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부분을 인용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2025년 이후에 2, 4분기 이후에 이제 목표 수준에 안착할 것으로 전망됐다는 이 부분은 저희가 전망한 건 아니고요. 영란은행에서 향후 경기 전망을 할 때 본인들이 이제 생각하는 물가 경로를 내놓았는데요. 그게 이제 2025년 2, 4분기 정도에 아마 목표 수준에 다다르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영란은행의 전망입니다. 저희가 그걸 소개한 정도고요. 저희가 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지는 아까 이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요국의 어떤 정책 향방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신 것 중에 그 의사록 관련해서 레버리지 확대 수준이 정책 우리보다 기준금리보다 시장금리가 좀 낮아서 그 대출이 확대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건 팩트입니다. 팩트고 사실이고요. 근데 기준금리로 저희가 결정을 하지만 시장금리는 시장의 기대, 그리고 특히 시장국에서도 자료 나왔지만은 그 미국이나 특히 미국 국채금리 수준, 이 기대에 따라서도 상당히 많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은 작년 하반기에는 부동산 PF 이것들 시장 불안 때문에 저희가 정한 금리 수준, 기준금리 수준보다 시장금리가 더 높아서 더 긴축적으로 돼서 시장 불안도 발생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그거에 대한 반작용, 그리고 당국의 동료 이런 걸로 낮았었고, 또 최근 들어서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아까 말씀드린 미 연준의 그 고금리 장기화 이런 문제 때문에 미 국채금리가 상당 기간 높게 형성되면서 우리나라 금리도 상당 부분 영향받고,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오히려 더 시장 상황은 긴축적인 걸로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준금리에 비해서 시장금리가 실질적으로 대출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쪽에 대해서 기준금리 대비 긴축적이냐 덜 긴축적이냐 이런 거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파트인 것 같고, 8월에 의사록에 나왔던 거는 그 시점에서는 그 문제 제기가 적절한 멘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하신 질문 두 가지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이제 좀 말씀드리면요.
지난 2년간 돌이켜 보시면 아마 중앙은행들은 향후 정책금리 패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데 시장의 기대는 이제 그 패스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반복적으로 괴리가 발생했다가 또 조정이 이루어졌다가 그걸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아직까지도 그 인상 기조가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게 지금 반복되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다음 조 기자님, 오 기자님 먼저 하시고 나중에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중앙일보 부회장입니다. 그 코로나 이후에 그 MP 완화가 MPP 긴축 효과를 제약했다가 또 올해는 또 그 반대로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인데 이렇게 좀 비교적 빠르게 전환하는 이 국면 자체도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좀 정책을 운영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그 재원과도 연결질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상황이 누중됐을 때 부동산 경기에 대한 경제 취약성 증대된다고 우려하셨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어떤 걸 가장 우려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그 통화 정책과 거시 건전성 정책의 어떤 목표가 반드시 이제 같을 수는 없을 거고요. 각각의 어떤 정책 목표가 있을 수 있고 또 공동의 어떤 정책 목표가 있을 텐데요. 그 당시에 어떤 정책 어떤 여건, 금융시장 환경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필요성이 있을지 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정책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 보면 또 어떤 정책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일관성이 해쳐지면 또 신뢰성에도 이제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이제 어떤 정책의 어떤 일관성 측면이라든지 어떤 시급성의 측면에서 좀 그런 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이렇게 정책을 바꿔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어떤 환경이 바뀌었는데 또 그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어떤 그런 부분도 정책을 정책 수행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조화롭게 생각을 하면서 판단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아까 두 번째는 아마 말씀하신 게 금융 불균형이 이제 많이 누중되면 그 장기적으로 저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거는 뭐 과거 이제 여러 나라들 실증 분석 결과인데 그 금융 불균형이 많이 누중될수록 향후 몇 년에 걸쳐서 성장이 이제 더 약해지는 그런 패턴은 많이 이제 지금 뭐 학계나 이런 데서 돼 있고요. 또 한 가지 유념할 시점은 저희가 맨날 그 이제 GDP 대비해서 비율 말씀드리면 그 레벨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레벨이 높아지면 그만큼 금융 시스템의 레버리지가 얼마나 쌓였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레버리지라 하면 자기 자본 대비해서 얼마나 그 리퀴디티나 이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지 그걸 나타내는 건데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 레버리지가 얼마나 상호 연계성을 통해서 확장되어 있는지. 근데 그런 상황이 그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다는 건데 특히나 그런 상황에서 금융 시스템에 뭐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하면 그 각 기관별로나 그 부문별로 대응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충격이 작더라도 그 충격의 결과는 커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취약성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서수영 기자님. 네, 그 최근 금융 불균형 상황 점검 및 정책적 시사점에서 보면 과거 우리나라 이제 금융 불균형이 심했던 시기 그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거시 건전성 정책과 통화 정책이 이제 정책 조합에서 이제 유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고 이제 분명히 평가를 내려주셨는데 최근 금리 인상기에 대해 뒤에 나오는 최근 금리 인상기 금융 불균형 상황에 대한 평가를 보면 그 내용 보고서 내용만 보면 정확히 평가를 저희가 알 수가 없어서 그럼 최근 금리 인상기에 대한 좀 금융 불균형 상황에 대한 평가를 좀 내려주시면 좋겠고 그 내용을 보다 보면 그러면 최근에 이런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부동산이 이제 상승 전환한 것이 결국엔 이 통화 정책과 거시 건전성 정책이 약간 엇박자를 내면서 이런 효과가 났다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읽히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좀 전에 이제 이야기 드렸듯이 통화 정책이나 이제 거시 건전성 정책이 어떤 각자의 또 공동 목표도 있고 각자의 목표도 있을 수 있는데 그동안 한 10여 년간 통화 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금융 불균형이 완화되지 않고 누정되어 왔다는 점은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통화 정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시건전성 정책은 지난해 말 금융시장 불안 그리고 주택시장 경착륙 여기에 이제 1차적으로 대응을 해왔었는데,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예상보다 더 어떤 가계대출이 이제 증가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 거시건전성 정책이라는 게 이제 이 어떤 특정한 이게 거시건전성 정책의 어떤 효과도 있고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또 이와 같이 또 조금 다른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특정한 한 면만 이렇게 보고 또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의 어떤 조합이 효과적이지 못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기는 또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아직도 이게 이런 최근에 어떤 정책 조합을 실시한 시기가 또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판단하기에 좀 이르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런 금융시장 최근에 어떤 금융시장 불안은 좀 완화되고 주택시장 연착륙 가능성은 이제 커진 반면에 가계대출이 어떤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그 앞으로의 어떤 대응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방금 말씀하신 거를 저희가 해석을 좀 해보면 최근에 가계대출 급증과 이제 부동산 상승 전환이 의도치 않게 어쨌든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이 조금은 조합에서 조금 틀어진 측면이 조금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조금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뉘앙스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통화정책의 목적은 이제 물가 안정이고 이제 금융 불균형에도 지금 유의하고 있고, 이런 이제 긴축기조 강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취약 부분에서 이제 불안이 나타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시건전성 정책은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금융시장 거시건전성 정책의 완화라는 게 그런 불안을 일부 완화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효과적인 어떤 정책 조합이 될 테고요. 또 반면에 말씀하신 이제 가계부채 증가 측면에서 보면 또 이제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놓고 이제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제가 그런 말씀인데, 그리고 이제 그러한 시기도 지금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의 어떤 최근에 이제 운용하는 조합의 어떤 시기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긴 시기에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답이 되셨으면 다음 최정희 기자님 질문 한 번 더 하시죠. 죄송하면 추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전일 대책으로 그럼 가계부채 비율이 얼마나 낮아질 거라는 그런 큰 기대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뭐 거시정책 관련해 가지고 뭐 취약계층 지원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역전세를 지원하겠다 아니면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 아니면 고정금리 비중을 늘리겠다 이런 어떤 미시 정책이 거시 정책을 막 흔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그 역사적으로 거시건전성 정책하고 통화 정책이 모두 긴축으로 간 적은 그래프상에선 없는데 그러니까 없다고 봐도 되는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물가점은 안 바뀌었다고 했는데 물가 관련해서 또 어느 날은 뭐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또 어느 날은 다른 부분을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혼선만 주는 것 같은데 왜 톤을 일정하게 유지하지 않으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물가 부분에 뭐 그런 점이 있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고 그런 부분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비율의 어떤 목표와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가 이 보고서에도 일부 인용이 되어 있지만 뭐 가계부채가 금융 안정이나 성장을 성장을 제약하는 임계치가 어디냐 이거를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이제 작년에 금안 보고서에서 미시적인 분석을 통해서 그 가계부채가 그 소비를 제약하는 어떤 그런 비율이 어느 정도냐 이런 걸 이제 추정한 적도 있고요. 또 거시적으로 가계부채 비율을 성장을 제약할 수 있는 또 그런 걸 또 추정한 것도 있고 또 해외 어떤 사례들도 있는데 그게 반드시 이제 같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수치에 비교해서 지금 우리 가계부채 비율이 그러한 수치를 이미 넘어서 있다라는 거는 저희가 각별히 좀 유의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비율을 점진적으로 낮춰가는 것이 필요하다. 네, 그런 쪽에 방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취약 부문 미시정책 이건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었는데. 예, 그 말씀하신 미시정책과 거시정책 간의 텐션이랄까요? 뭐 이제 지금 제시해드린 보고서에도 뭐 그런 얘기가 이제 관련이 있는 건데, 지금 현 상황은 아까 다른 기자분도 말씀하셨지만 당장은 평가하기 좀 이른 게, 좀 저희가 계속 강조하는 게 금융 불균형이 누중되고 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그 더 우려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장시간에 걸쳐서 이게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책 조합으로 대응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더더욱 제기해 드리는 거고. 근데 미시거시 텐션에 대해서는 이론적 논의에 저희가 제시해 봐드린 대로 일단은 어떤 특정 부동산 시장이나 가계부채 부분은 1차 방어선은 MPP 정책이라는 거는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장기간 저금리, 저희가 이제 좀 지난 시기지만 저금리 시기에 그 정책금리가 기대가 낮게 형성된 상황에서 자산 가격이나 이쪽으로 부작용이 워낙 컸기 때문에 MP 공조의 역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이론적 제기들이 있었던 거고, 지금 뭐 중앙은행계에서도 충분히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은행의 금융불균형 유의하겠다는 취지도 그런 맥락이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거시정책과 미시정책 간의 텐션이 서로 뭐 엎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현 시점에 빗대가지고 뭐 취약계층 그 계층 하는 거를 딱 지금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좀 시간을 두고, 그건 아까 이사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두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정부에서 대응한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PF나 이런 우려 때문에 금융 시스템에 나름 큰 충격이 올 수 있는 그 부동산 경착륙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길게 보고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로 설명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시 부분이 거시 부분을 흔드는 게 아니냐, 또 그때그때의 통화정책, MPP 정책과 통화정책 조합은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은 그 혼선만 주는 거 아니냐는 게 질문의 요지신 것 같은데, 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시 정책으로 했던 이유 자체가 근본적으로 금융 불균형이 쌓여가지고 시장이 불안했던 거기 때문에 그 미시 정책을 어느 정도 하더라도 우리가 금융 불균형에 대해서는 좀 중장기적인 시계라고 하면은 좀 일관성이 있게 장기적으로 어떤 정책 일관성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만 특이하게 그 가계부채 누중에 대해서 20여 년간 다른 나라랑 달리 디레버리징이 거의 본격적인 디레버리징이 없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각심을 가지고 충분히 해야 되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지난해 말같이 이렇게 시장 자체가 전체가 흔들릴 우려가 있을 때는 미시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결국은 일관성이 있게 금융불균형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게 중장기 시기에서 해 나가면서 그때 국지적으로 나오는 파트의 금융 불안에 대해서는 미시적인 정책으로 대응을 하되, 그 미시적인 정책이 거시적인 전체의 흐름 속에서 금융 불균형을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제어하려는, 거기에 대해서 상충되는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다시 어느 부분이 더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지금이 결국 그런 시점이고, 그런 시점에 대해서 정부도 인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어제의 금융위의 조치도 그런 인식 공유의 결과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 한 번씩 하셨던 분이라서 먼저 오 기자님 먼저 하시고요. 네. 예, 인포맥스의 오진우 기자입니다. 뭐 구체적인 정책 어떤 부분을 좀 지금 손을 떼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기 어려우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해 보이는 어제의 조치의 효과가 뭐 그렇게 충분할 거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앞으로 어떤 부분 제일 먼저 교정을 해줘야지 부채 누중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그 연착륙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상황이
이게 이제 아직도 경착륙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는지, 앞으로의 부동산 흐름을 예측이 아니라 어때야 한다라고 보시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포워드 가이던스 관련해서 아까 시장과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괴리가 계속 나타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8월 의사록을 보면 한 위원님이 기준금리에 대한 추가 조정의 방향 및 크기를 검토해 신중히 이제 결정해 나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총재님은 모든 위원님이 다 3.75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인하는 논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위원님 이 발언은 이제 인하 가능성도 열어둔다라는 발언이신데요. 총재님의 가이던스가 조금 부정확한 거는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총재님이 3.75를 열어둔다라는 커뮤니케이션을 계속하고 계신데, 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실제로 이제 예상하는 기관은 거의 전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건지, 이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조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않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많으셨는데요. 첫 번째 관련해 가지고는 어제 이제 금융당국의 조치가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의 요인을 보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주택 거래가 증가하고, 그리고 주택 관련 이제 자금 수요가 이제 늘어난 데 기인할 건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보기에는 특례보금자리론이라든지 일부 은행 또 일부 상품이 이제 대출 금리나 한도 면에서 증가 요인으로 좀 작용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조치도 그런 점에서 보면 좀 일부 효과가 있을 거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어떤 주택 거래나 주택 관련 자금 수요의 어떤 시차가, 대출로 이어지는 시차가 한 2, 3개월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통상적인 어떤 패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효과가 조금 시차를 두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정책의 효과라든지 앞으로 어떤 주택 시장 상황이라든지 거래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짚어보면서 향후 가계대출 증가를 전망을 해보고, 그래서 이게 어떤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가계부채 비율이 올라가지 않도록 그렇게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대처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와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보고서에서도 제시를 했지만, 지금 주택 시장의 어떤 상하방 요인이 혼재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전망을 하기는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 또 다른 페이지에 보면 금융 불균형 쪽인가의 페이지 보면 지금 주택 시장이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어떤 그 말로 좀 말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금통위 의사록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특정 개별 금통위원님의 어떤 그 표현에 대해서 그걸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총재님께서 기자 간담회에서 향후 최종금리 수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은 다 금통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게 각 모든 금통위원들의 의견이 담겨져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3.75로 일단 3.5에서 3.75 열어는 놓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정책 환경을 보면 여전히 우리가 물가라든지 또 미연준이라든지 또 최근에는 어떤 금융 불균형이라든지 어떤 여러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요인들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요인들에 어떻게 전개될지를 살펴보면서 금리 인상 필요성을 계속 점검해 나가겠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와 관련해서 보충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분에 구체적으로 정책 지원이 필요한가가 핵심인데, 저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을 이거는 하도 많아서 이것저것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이런 방향으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가
유지되지 않도록 꺾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부총재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시장 어제 금융위에서 나온 부분은 주택시장 상승 기대 중에서 한 부분이 그러면 그 기대가 어디로 가냐 그러면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자금 공급 측면에서 어제 나왔던 조치는 공급 측면에서 그 기대를 꺾는 파트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면 공급 부분에서 그렇게 하면은 그 줄여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수요 측면에서 그러면은 자금을 수요하는 측면에서의 기대를 꺾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추가 조치는 안 나온 것 같은데 만약에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금 수준으로 계속 확대되는 추세가 이어진다 그러면 그 부분까지도 서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에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수요와 공급의 자금에 대한 주택 관련 자금에 대한 공급 측면에서의 정책은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하기를 바라고 그런 수요 측면에서의 기대가 꺾여야지 결국은 금융 불균형 누중이 가라앉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럼 그렇게 되면은 그 부동산발 PF 관련한 시장 불안이 초래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쪽에서는 또 다른 대책으로 서로 균형을 맞춰가면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하나를 정책 목표를 세우고 하나를 희생하고 과연 그런 상황이 우리가 선택받아야 될 상황인지 아니면은 이걸 갖다가 동시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조합이 저는 뭐 분명히 존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그런 정책 조합을 찾을 수 있는 방향을 현명하게 해나가는 게 지금의 상황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상황을 볼 때 정책 과제 중에 하나고 그런 노력 중에 정부랑 같이 협조해가면서 잘하고 있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이용 기자님 질문하시죠. 맞습니다. 저기서 왼쪽에서. 네,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입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지속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 현재 물가 상황이나 아니면 경제 성장의 하방 위험이나 아까 말씀하신 한미 금리 차 이런 기타 등등의 상황을 판단했을 때 그 추가 인상의 필요성이 정말 커지고 있는 건지 실질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의미가 그냥 상징적인 의미에 그치는 것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보고서 이제 자료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 정책이 이제 공조 대응이 이제 필요하다. 여기에 이제 불균형이 생기면 이제 그 가계 부채를 대응하는 수준이 이제 떨어질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거시건전성 정책과 이제 통화 정책의 공조 대응이 이제 좀 어려운 부분보다도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겠다는 이 발언에 좀 적응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계부채를 받는 대출을 받는 입장에서는 현재 금리 수준과 더불어서 향후 금리 수준도 같이 예상하면서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거는 이 공조 대응의 불균형보다도 오히려 한국은행이 지금까지 말해왔던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오히려 신뢰하지 않는 거 아닌가. 우리 여기에 이제 적응을 해서 한국은행 이제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하든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 가서 인하할 거라는 그 기대 심리가 훨씬 커져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 측면에서의 기대를 좀 꺾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 가계대출이 뭐 증가하는 요인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어떤 이제 주택시장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 향후 금리 전망이라든지 또 주택 공급에 대한 어떤 예상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이제 주택 거래가 뭐 늘어난다든지 하고 그리고 가계 대출이 이제 늘어난다든지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서 향후 뭐 금리 전망도 말씀하신 이제 그 요인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계 이런 금융 불균형과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이제 통화 정책은 금융 불균형이나 그 어떤 가계 부채만을 보고 통화 정책을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성장이나 물가, 금융 안정 상황 이런 걸 다 이제 종합해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긴 하지만 그 어떤 국제적인 고금리 환경이 오래 간다든지 거기에 어떤 외환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어떤 불확실성이 커진다든지 또는 요즘 이제 국제유가가 올라가니까 또 국제유가 이런 그 어떤 불확실성이 커진다든지 아니면 뭐 계속 오른다든지 또는 이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이런 가계부채나 금융 불균형 상황이 어떤 뭐 예상보다 좀 더 누정되는 쪽으로 예상과 달리 누정되는 쪽으로 간다.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어떤 우리 통화 정책의 어떤 긴축 기조를 뭐 강화하거나 아니면 이제 좀 장기화하는 뭐 그런 요인으로 뭐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 그러면 그런 요인으로 뭐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저희들이 그런 점을 계속 점검을 하면서 그 통화 정책을 결정해 나가겠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한두 개의 질문만 더 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기자분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강 기자님. 네, 한국경제 강진기입니다. 그 보고서 보면은 이제 기업 부채 쪽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또 수익성과 생산성이 낮은 쪽으로 집중되고 있다고 우려를 해주셨는데 이 기업 부채도 뭐 우리가 가계 부채 걱정하듯이 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현황에 대한 좀 판단하고 뭐 향후에 관리 대책 같은 게 있다면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업 부채를 저희가 기업 부문을 들여다보면은 글로벌 코로나 이후도 그렇고 그 이전부터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기업 부문이 레버리지가 높은 수준입니다. 높은 수준인 건 사실이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는 구체적으로 브레이크 다운을 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닌데 크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과거부터 공공 부분의 부채가 공기업의 부채가 커진 게 하나가 있고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 이후에 부채 상환 유예 이런 것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친 것 같고 한데 이 부분이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높게 나온 거는 사실이고요. 근데 이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분야라는데 그거는 좀 구조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근데 가계하고 기업은 좀 다르거든요. 기업은 법인이기 때문에 부채가 있어도 어느 정도 있으면 그 법인의 성격에 따라서 동질적이지 않기 때문에 산업별로 보더라도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는데 가계 부분은 대부분 주택담보대출로 대부분 동질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대책을 얘기할 수 있지만 기업 부문은 구체적으로 이게 저희가 살펴본 거는 기업 전체의 부문 전체로 뭉뚱그려서 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브레이크 다운을 해야지 구체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는 파트고 일단 뭐 답을 그렇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받을까 합니다. 정 기자님. 매경닷컴 전종원 기자인데요. 간단한 질문인데요. 그 금융 불균형 쪽 이 참고자를 보면 집값 관련해서 여전히 고평가돼 있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로 이제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배율이라는 걸 들으셨는데요. 올해 보니까 26배로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이 26배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고평가되지 않고 적정 수준이라면 이 배율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적정한 수준으로 보시는지 그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PIR이 26배라고 하는 것은 연간 그 평균적인 가계 소득을 26년간 모아야지 이 주택을 가격에 맞출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히스토리컬리 보거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고평가되어 있다고 당연히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이 주위에서 잘 아실 겁니다. 연끌을 하거나 주택 결혼을 새로 하시는 부모님 도움 안 받고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이미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는 어느 지표를 보거나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 적정에 대해서는 PIR이나 아니면 주식시장 얘기할 때 PIR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얘기할 때 PER하고 똑같습니다. 적정이 어느 정도가 적정이라는 레벨은 그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게 과거 평균 내지는 다른 나라와의 그 수준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적정이 히스토리컬리 아니면 어떤 뭐 물가 목표처럼 2%처럼 뭐 이렇게 어떤 적정 수준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 추세적으로 봤을 때 추세를 상당히 상회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 볼 수 있고 지금은 뭐 그게 팩트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답변 안 한 질문 있으시다고요? 어떤 말씀해 주세요. 어떤 건?
그 지금 저희가 그동안 이제 통화 정책의 커뮤니케이션 어떤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새 총재님 오신 이후에 향후 3개월 내에 어떤 최종 금리 수준을 밝히는 게 그게 그 통화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 그런 거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듣기에는 오 기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는 다르게 뭐 이렇게 어떤 우리가 이런 걸 제시하는 게 통화 정책의 커뮤니케이션에 뭐 좀 더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평가가 더 많은 걸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를 앞으로 3.75로 올려야 된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올려야 된다라면은 뭐 저기 솔직히 얘기해서 뭐라 그럽니까? 소수 의견이 나오거나 뭐 하는 게 정상이겠죠. 그럼 상황 자체가 우리가 여러 가지 고려할 때 성장, 물가, 금융 불균형, 외환 부분 파트를 고려할 때 지금의 상황으로 판단할 때 기준금리가 이런 여건으로 볼 때 올라가야 될 압력이 상당 부분 존재를 한다. 거기에 대해서 열어둔다. 이렇게 보셔야지 그걸 시장에서 누가 믿냐 안 믿냐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상황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금리정책 상황에 대해서 여건 자체가 그러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열어둬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것으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대한 기자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